안녕하세요. 맹경제TV의 맹경제 목사입니다. 주사부TV 안성희 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안성희 소장님으로부터 오늘 알코올 중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알코올 중독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코올 중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술을 조금씩이라도 다 마십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진짜 중독 어디까지 왔는지, 아니 평범한 술꾼인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 정의에 대해서 학문적 연구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 수는 약 4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4대 중독 연구단체인 중독포럼에서는 약 5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이는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건복지부나 통계청에서도 집계가 불가능하고 또 기초 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인가?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남용에 관한 정의는 많으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습니다. 네, 원체 많기 때문에. 과음이나 폭음을 일삼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정이 심한 사람을 서슴없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과음이나 폭음을 한다고 모두 알코올 중독자는 아닙니다. 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관한 정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견해를 모두 포괄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코올 중독에 관한 정의를 살펴봅시다. 윌리엄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알코올 중독의 개인 자신과 사회 영역에서 야기되는 손상된 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란 개인의 유용하고 생산적인 시민활동을 방해하는 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손상과 통제 상실의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여 음주가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수용하는 한계를 넘어 때로는 그 문화권에서 부적합하다고 여겨지거나 혹은 신체 건강을 해치거나 사회적 관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음주할 경우 알코올 중독으로 규정을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술을 대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 약물로 취급하여 술과 관련된 문제를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 남용으로 구분하여 알코올 의존이란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의존이란 병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술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기능과 직업적 기능의 손상 그리고 내성이나 금단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 행복 및 명예에 위협을 받게 된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군에 포함을 시킵니다. 예린데 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는 도저히 알코올 중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음주자에게도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알코올 중독자군에 포함시킵니다. 그 예린데 그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그 알파 중독으로 그리스 알파벳 다 개마로 나가잖아요. A, B, C, D를 그 알파 A에 해당하는 알파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불편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금지 불가능이나 조절할 수 없는 음주 상태가 아닙니다. 금단 증상과 알코올 중독의 표시 진행 표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편함이라고 그랬죠.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불편함 또는 어려운 상황이란 극도로 화가 치밀어 화술을 마신다거나 너무 애로워서 마시는 경우도 의미합니다. 화를 술 마시지 않고 잘 참고 넘겨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술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이게 알파 중독입니다. 불편함,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하는 사람이 알파 중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중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류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베타 중독입니다. 베타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에 대한 신체적 의존이나 금단 증상 없이 강경화 증상, 위험, 다발성 신경증 등과 같은 신체적 증으로 인하여 발견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빈속에 술을 마셔서 알코올이 강한 자극에 의해 위에 미란, 우리가 짓무른 상태입니다. 작은 상태입니다. 미란이 발생하여 속에 비면 쓰리고 아픈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뇌과 질환과 알코올 위험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 갯마 중독입니다. 갯마 중독입니다. 금당 증상이 왔습니다. 과도한 음주에 대한 조절 능력 상실이 왔습니다. 알코올에 대한 내성 증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유형은 만취와 금주를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는 음주자에게 적용하기 용이합니다. 무슨 얘기냐? 술을 며칠씩 계속 마셔요. 이게 도저히 체력이 못 따라가지고 마시고부터 못 마십니다. 그래 며칠 쉽니다. 그래서 몸이 좀 회복되면 또 술을 마십니다. 이렇게 만취와 금주를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는 음주자가 갯마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델타 알코올 중독입니다. 갯마 유형과 비슷하나 2단계의 사람은 하루 또는 이틀 이상 금주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마시는 겁니다. 쓰레일 때까지. 대개 이 정도 돼야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그다음에 엡실론 중독입니다. 엡실론 알코올 중독입니다. 주기적으로 포기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단정하지 않으나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저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고 창피한 면이 있지만 제 오촌 당숙이 의사였습니다. 일제시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독학으로 의사면허를 땄습니다.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 개업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잘 살고 계셨는데 여자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첩을 뒀습니다. 첫 부인은, 첫 당숙모는 일자 무식이에요. 그런 분을 데리고 동네 유지가 돼가지고 유지 모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서울에 유학을 보내놓고 거기 밥 해주라고 딸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첩을 얻어가지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 첩이 젊은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숙이 모아놓은 돈을 뽑아가지고 이 남자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기 충격받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옵니다. 손이 떨려서 청진기를 가슴에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고 들어가가지고 병원하고 가정집하고 달려있으니까 붙어있으니까 가서 정정된 반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펴서 숫기가 올라오면 손 떨림이 멈춘 가서 청진기를 갖다 대고 진단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취중에 수술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개복한 상태를 다시 복구해가지고 꼬매놓고 있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뱃속에 수술용 가위를 놔두고 그냥 꼬매버렸거든요. 시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병원을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 업무상 과실치사로 교도소에 가서 옥살이를 하고 나와가지고 멀리 강원도 속초로 가서 개업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마셔요. 다 쓰러져서 숨만 겨우 쉴 때 동료의 시대로 주사 놓고 약 먹이고 주물러가지고 살려면 또 2년 동안 안 마십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복음을 합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복음을 하는 상태가 엡실론 중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단정하지 않으나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자, 이상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 통념상 갯마나 델타 유형의 음주자만을 알코올 중독자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중단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살아있음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면 갯마나 델타 유형으로 진행됨으로써 치유에 어려움을 겪는 말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술로 인하여 내과 치료를 받아 중독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도 분명 베타 유형의 중독자이므로 술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알파인지 베타인지 갯마인지 델타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더 진전되기 전에 술을 줄이거나 끊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